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전 9시 뉴스, 정오 뉴스, 오후 2시 뉴스, 오후 8시 뉴스,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삼성증권의 112조 배당 실수를 비롯해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다각도로 연일 보도하였습니다. 뉴스 공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현금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나눠주고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바로 팔아치워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사건에 대해 대담을 가졌습니다. 스튜디오에 경제부 박진영 기자가 출연해 삼성증권 배당 실수 사안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해외의 유사 사례, 당국의 대책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담당 기자가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설명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약 28억 3천만 주가 지급되었고 이는 하루 전 종가 기준으로 112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갑자기 계좌에 거액이 들어온 것을 안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급히 팔아치우자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는 바람에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삼성증권 주가 추이 등의 정보가 그래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뉴스공구는 이 같은 황당한 실수가 증권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시에서는 거래 담당자들이 주문을 입력하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팻핑거 오류라고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판보다 굵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다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의미인데 파장은 엄청납니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을 파산으로까지 이끈 이자율 입력 오류를 비롯해 2005년 일본 대형 증권사 미즈호증권의 한 직원이 61만 엔짜리 주식 한 주를 잘못 입력해 61만 주를 1엔에 내놓는 오류를 범해 미즈호증권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담당 기자는 사건의 개요와 배경 등 해설 외에도 향후 대책과 공매도 금지 요구 등의 여론을 소개하며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자는 금융위가 유령 주식 거래 점검을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한 점,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피해자가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삼성증권이 피해 구제, 직원 문책, 재발 방지 등의 입장을 내놓은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더불어 삼성증권 실수로 인해 공매도 금지 요청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기자는 증권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공매도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래픽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공매도 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금요일에 일어난 삼성증권 사건과 관련해 주말에 미처 따라잡지 못한 시청자에게도 뉴스를 전해주고 분석해줘 보도와 해설, 전망의 기능까지 수행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기준의 안내 미비 등 혼란에 대한 보도는 물론이고 과대 포장 문화, 비닐봉투 남발 문제점 등 그동안 잘못되었던 문화를 지적하고 재활용 쓰레기 활용의 사례로 업사이클링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뉴스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뉴스 1, 2는 지난 3일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거부로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을 잃은 가운데 문제가 된 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로 과대 포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를 찾아
채소, 과일, 생수 등의 포장 상태를 전했습니다. 마트 곳곳에 스티로폼과 비닐 등과 함께 구매하게 되는 식품 판매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전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재활용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오는 과잉 포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달라진 재활용 기준으로 분리 방법이 혼란이라는 시민의 인터뷰와 더불어 장바구니 대여,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려 하는데 제조업체 측에서도 처음부터 포장 공급하는 제품은 어쩔 수 없다는 마트 측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삽입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오던 관행을 다시 돌아보고 변화를 촉구하는 아젠다를 설정하고자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향후 제조업체의 입장과 현실도 들어보고 일회용품으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문화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심층 보도도 기대해 봅니다. 뉴스20에서는 6일 이 같은 아젠다를 이어받아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며 핀란드 등 선진국의 비닐봉투 사용 현황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뉴스20은 우리 국민 1명이 쓰는 비닐봉투는 한 해 평균 420장이며 이는 독일의 6배이고 1년에 4장 쓰는 핀란드에 비해선 10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닐봉투 생산량도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서울 지역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 비율이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등 유리병이나 캔, 고철, 종이류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이 늘어났지만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는 건 2003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정부와 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아예 종량제와 종이봉투만 팔고 있지만 동네 편의점이나 약국, 서점, 빵집 등 소매점에선 여전히 그냥 주는 경우도 많아 문제입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시가 이런 공짜 봉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장 크기가 33제곱미터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고 적발되면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장당 20원씩 주고 파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앞에 두 보도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생활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보도였다면 분리 기준에 대한 정부의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넘쳐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발전적인 보도까지 다각도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뉴스리뷰는 환경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틀 후인 4일, 이른바 비닐 대란의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점검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재활용 수거의 분리 기준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업체들의 말이 각각 달라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의 두 아파트의 비닐 수거 기준이 각기 다르게 안내되어 있는 모습을 영상 스케치와 함께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혼란 상황을 전하고 해당 구청들은 환경부 지침을 따랐으며 마크의 유무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은 비닐은 배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차 수거 업체들은 처리를 못하는 폐품을 들고 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수거업체 관련 협회 관계자를 취재하여 전했습니다. 수거업체를 빼놓은 반쪽 협의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수거업체들의 수를 파악하는 대로 아파트와의 협상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발붙인 취재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책 촉구 보도만이 아니라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재활용품을 다시 고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 체험 어린이 인터뷰 등을 삽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각 가정에서 버려진 공병들이 공장으로 실려와 세척과 분류 등 각종 공정 작업을 거쳐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줘 현장감 있게 보도했습니다. 줄넘기, 물건 보관함,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비닐류 역시 지갑이나 가방처럼 실용적인 생활용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산은 방수 효과가 뛰어난 컵받침이나 캠핑 의자로 활용되고 강한 내구성인 특징인 자동차 시트는 남성용 백팩으로 변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대에 쓰인 폐목재 역시 전구 받침대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업사이클링 관계자들의 인터뷰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생산 단계부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전했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전해준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뉴스일사는 8일 최진영 변호사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출연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내용을 놓고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의 초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사건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주었습니다. 차에 받친 택시기사가 합의를 안 해주고 경찰에 신고하자 운전자는 도망을 가고 동승자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는 3일 만에 경찰에 나타나 음주 여부를 알지 못하게 되었기에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으면 음주 여부와 폭행 동기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CCTV 등을 추적해서 사고 이전의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해자가 몬 벤츠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인 만큼 부모가 용인 수지 지역에 유지일 수 있는데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의 대담으로 다뤄줄 수 있긴 하겠지만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 아들뻘에 폭행당한 택시기사라는 자막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폭행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반복해 보여주며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자막이 등장하는 등 뉴스 보도에 어울리는 자막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폭행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들뻘이라는 표현이 강조돼야 이번 사안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운전자의 억울함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늑장 대처라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담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대화 정도에 그쳤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 경찰의 수사 미비에 대한 대책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분석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지역 유지일 수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고 있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8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각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웰다잉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장례식장의 전경을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소가 장례식장이어서 영상을 보고 주제가 한 번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장면에서는 임종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임종체험에서 하는 죽음 여행을 과정별로 짧게 보여주었는데요. 영상 하단 부분에 어떤 과정인지 자막으로 나타내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체험은 죽음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본인의 인생 자서전을 작성하는 것부터 입관 체험을 하는 것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고 이제 관안에 몸을 놓입니다. 모든 과정을 보여준 후 수련원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임종체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었는데요. 자살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삶을 비관하던 사람이 변화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삶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겐 뜻깊은 체험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의욕을 찾게 되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서 나오는 영상은 품위 있는 죽음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예시를 보여주었는데요. 김영숙 씨가 어떻게 웰다잉을 실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04년도에 유방암 2기를 선고받고 희귀병까지 앓았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재발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2006년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묘비명 작성부터 사전 장례 의향서까지 정말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숙 씨 삶에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는 또 특별했던 것은 장례 의향서와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였는데요. 꼼꼼하게 적어놓은 종이를 통해 김영숙 씨의 죽음에 대한 준비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염소는? 어차피 다음으로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있으며 기계의 삶을 연명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나온 영상들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떤 취지에서 발의된 것인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 것이 매우 적절했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맑고 건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발의된 배경을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었는데요. 배경을 알고 나니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말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면 건강한 성인은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가족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실전 모임 공동대표가 의향서를 통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향서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다음은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선 무슨 치료를 하는지 센터장의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임종실을 보여준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차가운 모습이 아닌 따뜻한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죽음의 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직 대통령 4분을 비롯해 고인 3,000명을 모신 유재철 장례 명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본인이 장례를 치른 분 중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80세 할머니의 일화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죽음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를 따뜻하게 그린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함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아 감명 깊었습니다. 기운이 없구나. 네, 자 이번 품위 있는 죽음 편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죽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대 사회인들에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1년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적 책임을 방기해서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TV로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 생중계가 됐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불출석했고 생중계의 의미도 다소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가법상 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에서 16개를 유죄로 판단해서 내린 1심 판결로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보다는 4년이 더 많은 형량입니다. 언론은 대체로 국정농단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보수와 진보적인 관점에 따라 다른 논조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한국 특유의 정치 문화와 맞물려서 잘못 결합됐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의 주범은 사실상 검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재직 중에는 권력의 신임을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정권에 종사했던 주변 인물들을 이처럼 싹쓸이식으로 수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선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향한 준엄한 선고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기업에 함부로 출연을 요구하는 일체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징역 24년은 지나치다는 일부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겨레 신문은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의 단죄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과 성찰이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번 선고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원칙과 가치를 유린하고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데 따른 합당한 심판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불출석을 할 경우에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전해주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가운데 1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 보도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재판부는 핵심 공소 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다수의 종사자가 불이익을 당했고, 또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로 담당자들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 언론에서는 항소 여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재판을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오히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또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검찰이 먼저 항소를 한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하지 않았죠. 어쨌거나 이번 항소의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삼성과 관련한 그 뇌물 부분입니다. 삼성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 원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혐의 관련의 어떤 쟁점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공통적인 비극이라는 프레임을 써서 관점을 다소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경영권 승계 지원과 결국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고 삼성의 뇌물 액수에 대해서도 말 구입비를 포함해 모두 73억까지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삼성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수와 진보 언론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자, 해외 언론들도 박 전 대통령의 이번 1심 선고 공판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주요 외신들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서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또 법원의 안팎 분위기까지 상세하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과거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또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부패를 단죄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 다수가 임기 말에 본인이나 가족의 부패로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오명으로 얼룩진 박 전 대통령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일생을 화보와 함께 소개를 했고 CNN은 법정 밖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외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드라마틱 다운폴, 그러니까 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을 써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과 중국 언론도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CCTV 등 주요 관영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동시 통역을 붙여서 생중계했고 인민일보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라면서 이번 재판은 한국 헌정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그 대기업의 자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해 강요죄와 또 권한남용죄가 인정된 것에 주목을 했고 또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된 재판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재판을 쇼로 만드냐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라던가 또 법관이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어떤 중계와 관련해서 또 다른 나라의 사례라던가 어떤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는 기사는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이번 재판을 계기로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이나 잘못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또 보도 태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권력 구조, 또 정경유착 못지않게 언론의 각성과 또 역할 재정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물론 1차적으로 본인과 측근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전 또 검증과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또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상처도 남았습니다. 이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그 개헌 논의가 합리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좀 자제하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